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온통 미국이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긴축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까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7월에 시장이 나름 랠리를 선보였던 것도 미국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거라는 시그널,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하는 일을 보면 다소 묘하게 이 긴축 정책과는 다른 행보를 확실하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의 이름 자체가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이게 지금 8월이나 9월에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서 3,69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사실상의 돈 풀기 작업이 궤도에 오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양적 긴축과는 다른 모양새지만 사실상 돈 찍어서 시장에 푸는 것과 유사한, 그렇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격적인 양적 긴축,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의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정작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야기시킨 러시아는 중국과 짝짝꿍을 맞추면서 아주 거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브릭스 공용 통화를 만들어서 달러 패권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더니,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보낼 수 있는 가스관, 이 첫 번째 파이프라인이 완공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입니다. 유럽에 굳이 천연가스 안 팔아도 중국이 이걸 소화시켜 주겠다라는 건데, 결국 유럽을 향한 에너지 무기화는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의 증산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가 주목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곧 9월 증산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미국 정부가 증산 가능성에 낙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러시아와 사우디의 협력 상황을 놓고 보면 어쩌면 세상의 흐름이 더 이상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또 다이나믹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뇌관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대만 이슈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가 미중 관계에 있어서 중대 분수령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중국은 전투 대비를 경고하고 있고 백악관도 그닥 원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슈로 인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력 자체가 최악의 수준이다, 이런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 개인 정치하려다가 외교 정책 재앙 불어닥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어쩌면 8월은 암호화폐 시장이나 증시의 자체적인 이슈보다는 거시적인 환경에 따른 영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지금 글로벌 패권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별다른 큰 변동성 없이 23,000달러 초중반으로 후퇴한 상황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23,000달러 위에서만 잘 자리를 지켜주면 24,000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월에 과연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는 7월에 비트코인이 18% 급등했고, 이건 센티멘트 예측 모델이 5월과 6월을 거치면서 강세 다이버전스를 보였던 것의 결실이기도 하다. 가격이 상승했고 순환이 약간 감소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는 중립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8월은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나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후퇴를 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 센티멘트의 NVT 모델을 통한 예측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최대 2,300달러 회복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은 헤지펀드들은 이더리움의 1,800달러에서 2,000달러 회복에 대비해서 분주히 콜옵션을 사들이고 있다.
지분증명 전환 직전 또는 직후를 기점으로 이더리움은 2,200달러에서 2,3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거시 환경이다. 통화 공급 지표인 글로벌 M2가 개선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도 함께 호전된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ISM 제조업 지수도 올 하반기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더리움이 1,800달러를 상단 돌파할 경우에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를 끌어들여서 상승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폭등 수준의 랠리가 제대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에 돈이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져야 가격을 끌어올리는 범위 자체가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어쩌면 8월과 9월을 거치면서 기대 이상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동안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이 곧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했었던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 그 자체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하나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달러를 찍어내서 시중에 유통시키는 양적 완화와 비슷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3,6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2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배터리 제조 처리 업체 이런 곳에 600억 달러를 쓴다고 하는데 퍼스트 솔라 등의 태양광 업체와 넥스트에라 에너지 등 이 풍력 에너지 업체가 지난주 장마감 직전에 급등세를 보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게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데다가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 역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증시 상승과 관련해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중간선거 전후에 미드텀 랠리와 관련해서도 꽤 직접적인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기차 기업들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기차 매수자에게는 7,500달러, 중고 전기차 매수자에게는 4,000달러 규모의 새 공제 지원 방안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와 GM이 대표 수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시가 살아나면 비트코인이 동조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호재거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인플레이션 때려잡겠다라며 백악관이 나서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경제 상황은 정말이지 역대 최악의 상황을 하나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독일에서 소매 판매가 1980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계속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는 6월 기준으로 9.8% 급락하면서 5월에 1.1% 증가해서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불러일으킨 에너지 리스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강화되고 그렇게 소비자들이 지갑 자체를 아예 닫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수입해서 공산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모델로 경제를 지탱해 왔는데 이런 모델 자체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서서히 조금씩 분명하게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럽 경제를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만들어 놓은 러시아는 뒤에서는 중국과 짝짝꿍을 맞추면서 콩깍지를 까는데 아주 그냥 여념이 없습니다. CN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러시아는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보내기 위한 가스관 1차 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중국 북부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완료가 되면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지나서 경제의 수도 상하이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공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무려 8년 동안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왔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순 우발적인 게 아니라 어쩌면 오랜 시간 묵혀왔던 묵은지 형태의 공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되는 라인을 보면 진짜 이것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러시아 국내 공급 파이프라인에서 갈래치기를 해서 베이징과 상하이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블라디보스톡에서 사할린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중국의 핵심 지역이 러시아 남부 지역과 에너지 연합체를 이루게 되는 상황을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굳이 유럽에 에너지 수출을 하지 않아도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를 저렴하게 사준다라는 것이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주 지들끼리 세계 경제 흐름의 판을 새로 짜겠다라고 작정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참 골 때리는 것은 유럽이 대체 에너지 수입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전까지 러시아는 계속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삼으면서 유럽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세계 경제를 인플레이션의 구덩이 속으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몰아넣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6월 브릭스 회의에서 푸틴이 직접 브릭스 공용 통화를 만들자 이렇게 밝힌 만큼 글로벌 패권, 달러의 패권, 경제 흐름의 양상, 어쩌면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꽤나 큰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면 브릭스 공용 통화는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 러시아에 이어서 인도와 중국 등 기타 브릭스 국가들이 적어도 국제 송금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이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건드려 놓은 에너지 리스크가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급기야 사우디를 글로벌 왕따 만들겠다라고 공언했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직접 방문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지 시간으로 8월 3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9월 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지 상당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증산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러시아와 사우디의 최근 협력 관계를 고려해보면 오펙 플러스가 굳이 미국 눈치를 보거나 미국 상황을 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오펙 신임 사무총장의 멘트인데, 하이탐 알사이스 총장은 쿠웨이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산유량 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오펙 플러스 회원 자격 유지가 필수다. 세계 에너지 지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와 오펙은 경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협력 관계라는 겁니다.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를 산유량 합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관측을 이렇게 또 단순하게 말 한마디로 불식시켜 버린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유국들의 증산 여력이 크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미국의 기대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증산하겠다라는 계획이 지금까지 예상처럼 잘 지켜지지 못했던 것은 회원국 상당수의 추가 증산 여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상황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이란의 석유 수출을 도운 아랍에미레이트 기업 등에 대해서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뭔가 참 초라하고 궁색해진 미국 정부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은 그냥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에너지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충격을 낼 수 있는 것은 단연 대만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부터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대만 이슈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양국 정상의 전화회담에서도 이 대만 이슈로 인해서 분위기가 험악했었는데, 이번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우회적으로 우려의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국방부가 지금 당장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애둘러 우려를 내보였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의 뜨거운 감자가 된 사안인데, 또 중국이 전투 대비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불씨가 커질까 말까 하는데 과연 기름을 붓는 게 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존 래트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이 강하게 비판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18개월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비슷한 대참사가 있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바이든은 푸틴을 막지 못했다.
이번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모두 바이든 정권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얼마나 재앙 같은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지지율도 저 모양이고 중간선거 참패 예측 결과도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